환율, 주식, 부동산, IT 등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셨죠? 경제 뉴스, 신문을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기 힘드셨죠?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73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하나 했어요. 뭐요?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아이폰이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갑자기 아이폰에 신호 없음 이런 경고문이 떠요. 그러면서 전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저기 아이폰을 껐다 켜봤어요. 그랬더니 또 되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잠시 문제가 있었나 보다 했더니만 또 몇 시간 지나니까 이번엔 심 없음, 그러니까 심카드 없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야. 그래서 놀라가지고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했죠. 그래서 증상을 얘기했더니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뭐였냐면 이거는 심카드 불량인 것 같다. 그래서 대리점에 가서 심카드를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심카드를 구입한 지 1년 내였으면 이게 무상 교환이 된대요. 근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돈을 따로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문 연 데가 없으니 월요일 날 가서 하시라. 그래서 이거 신카드도 한 9천 얼마 하잖아요. 한 9,900원인가?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또 쓸데기 없는 돈이 또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심결에 혹시 나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이제 고객센터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의외로 많아. 그거에 대한 해결법이 대부분 이제 심카드를 교체해야 된다. 아니면 아이폰 메인보드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놀라운 발견을 했던 게 지우개 하나면 고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봤더니만 습기나 이런 거가 들어가면서 심카드에 산화막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접촉 불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산화막을 벗기려면 가장 좋은 게 지우개라는 거예요. 지우개도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고무 지우개, 플라스틱 지우개 뭐 여러 개 있는데 상관없대. 아무거나 갖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아들이 쓰는 지우개를 잠시 빌려다가 열심히 이제 심카드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문질러 봤어요. 그리고 꼈더니만 이틀 동안 아무 문제가 없네. 마늘을 굳힌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지우개가 놀랐구나 했더니만 오늘 아침에 또 저와 같은 생각을 IT 동아 기자가 했나? 지우개 놀라운 발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는 뭔 내용이 있냐면 PC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모니터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PC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보면 PC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픽 카드나 메모리 카드 접촉 불량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S 한번 PC도 부르면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PC를 분해해서 그래픽 카드나 램 카드나 이런 거를 꺼내서 거기에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접촉 부분을 지우개로 문질러 보면 거의 90% 이상 고장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하고 IT 동아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 지우개 신공은 용산에 있는 용팔이들도 쓰는 방법이라고 꼭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PC뿐만 아니라 이 아이폰 스마트폰도 됐는데 이렇게 기사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연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우개를 쓰는 몇 안 되는 사용자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지우개 사용량이 꽤 늘겠네요. 그러니까요. AS 부르면 PC 같은 경우에 10만 원 드는데 지우개 기껏해야 한 1,200원이잖아요. 그렇죠. 1,200원으로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롯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요소들이 나오다 보니 피하기도 쉽지 않네요. 아니 혹시 박 PD가 롯데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롯데 자이언츠 팬이잖아. 아, 롯데 자이언츠랑 신격호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 플레이는. 왜 관계가 없어? 같은 롯데인데. 지금 안 그래도 이대호가 나간 이후로 야구를 너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대호의 문제지 뭐 신격호의 문제는 아니에요. 롯데 팬 계속 하겠다는 박 PD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 한국 야구 자체가 별로 이제는 흥미가 없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본론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태어난 이제 왕자들이죠. 방석인가? 그렇죠. 방석, 방각. 이름도 참 희한한데 본처가 아닌 후처의 소생들이죠. 근데 방원은 본처의 5번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원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이성계가. 저 새끼는 분명히 지가 왕이 되려고 무슨 수작을 부려도 부릴 놈. 왜냐하면 자기랑 성격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문무를 겸비한 유일한 왕자였어요, 이방원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놈을 왕이 되지 않고 혈육 간의 분쟁 없이 이 조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정도전과 합의를 해서 나온 게 그 후처의 막내 아들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패착으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방원이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네 형이죠. 정종이 되는 그 형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여기 이제 충격을 받은 이성계는 이제 뭐 함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방원이 왕이 된 것과 그리고 후처의 아들 둘이 죽은 게 이게 이방원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긴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태조 이성계의 세팅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혈기왕성한 이방원이 후처의 아들을 죽일 게 뻔하잖아요. 아무리 뭐 정도전이나 이런 브레인들이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엄연히 왕조 시대에는 혈연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지금 이 롯데 형제가의 난을 발발하게 한 주인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롯데 사태가 신격호 회장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100% 신격호 탓이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두 아들들이 뭐 잠자코 말 잘 듣고 이런 게 없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신격호 총괄회장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탓에 두 아들들이 반항도 하고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일단 신격호의 탓이다. 뭐가 문제냐? 먼저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남이든 차남이든 장남이니까 네가 해. 아니면 차남 네가 일을 잘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후계자를 명확히 정해놨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간 일본은 장남이, 한국은 차남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막연한 구상만 있었어요. 그나마 이 구상마저도 두 아들과 그리고 가신 그룹과는 명확히 공유를 하지 않았어요. 신격호 회장과 그 형제들, 그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 한 명 있죠. 신선호 뭐 일본 산사스 사장인가? 예. 그 아저씨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만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동주, 동빈 이 형제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확실한 공유가 없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동빈 동주에게 지분을 이제
보통은 이제 나눠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분을 비슷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어딨어.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눠줬겠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롯데가 계열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모든 이 상장사나 지분을 소수점 정도 차이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롯데 쇼핑, 롯데 호텔 이런 지분을 보면은 뭐 20%, 20.5%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 차이 정도밖에 안 나게 나눠줬는데 뭐 그러면 또 괜찮아요. 재관은 뭐 네가 20%, 호텔은 네가 20% 이렇게 좀 기업마다 누구는 지분을 주고 누구는 안 주면서 비슷하게 주면 또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열사를 이렇게 비슷하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아들이 가족이나 그런 주주 중에 하나를 포섭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아들보다 대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 제 생각에는 신격호 회장이 두 아들 중에 잘하는 사람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캐스팅 보드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신격호 회장이 지금 94세예요.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형제 간의 어떤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건 좋은데 지금 차남이 신동빈 회장인데 환갑이 넘었어. 언제까지 경쟁만 시키냐고. 그렇죠.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만 내가 먹어도 내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 두 형제는 말만 형제지 사실상은 원수보다 못하는 관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경쟁을 시켰으니. 네.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 총괄 회장이 현역에 대한 집착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보통 이 60세 정도 되면 지금 신동빈 회장이 60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기업이나 뭐 CEO라고 하면 60세다. 슬슬 은퇴를 준비하지 않나요? 그렇죠. 60 넘어가면 뭐 제2의 인생 뭐 이러면서 좀 다른 일을 찾게 되죠. 기업 경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남인 신동빈 회장은 평생을, 그것도 요즘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신격호 회장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카리스마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주로 했겠죠. 물론 이제 신동빈 회장이 최근 뭐 한 10년 사이에 뭐 하이마트, 롯데 주류 이런 다른 회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롯데 하이마트 뭐 이런 식으로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을 많이 시켰어요. 신동빈 회장이. 근데 이러한 행보조차도 신격호 총괄 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감안을 했을 때 역시 재가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환갑이 다 될 때까지도 명색이 내가 롯데 회장인데 아직도 90세 넘은 아버지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는 자기도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60세니까. 할아버지라고 아마 애들은 부를걸요? 그런데 여전히 롯데라는 조직에서는 20대의 신동빈이랑 똑같은 거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손가락으로 해 말어 제껴. 그리고 이번에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육성이나 자필 문서로 자기를 지금 이사직에서 해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동안에 쌓인 어떤 원한, 내가 아직도 20대야? 이런 것들, 울분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육성 문서는 법적 효과가 없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없으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간에 쌓였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환갑이 되고 나서야 롯데 회장으로 기지개를 좀 펴려고 하는데 늙은 아버지가 또 나의 목덜미를 잡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는 신 총괄 회장이 자승자박,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죠. 결자해지. 신 총괄 회장이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이게 지금 일반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술자리나 이런 데서는 이것만큼이나 또 관심을 얻고 있는 게 신격호 회장의 중혼이에요. 중혼. 그러니까요. 저도 놀랬어요.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 어떤 대중의 안주거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런데 신 총괄 회장은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한국에서만 롯데밥을 먹는 직원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 이 20만 명의 가족 곱하기 4 하면은 80만 명이죠. 그러면 단순한 개인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공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신 총괄 회장이 18세 때 고2 정도 되죠. 18세에 같은 동네 1살 어린 노순화라는 처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신 총괄 회장은 10형제 중에 장남이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지는 않은 어떤 중농의 자식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견적 나오잖아요. 형제가 자기를 제외한 동생이 9명인데 뭐 뻔하죠. 방 뭐 한 두세 개 있는데 동생들이랑 부둥켜 안고 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혼은 했고 아이도 가졌어요. 이 당시 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지금의 신영자, 그 신격호 회장의 장녀입니다. 큰딸 신영자 씨였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형제도 그리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배운 건 없고, 그렇다고 농사만 짓고 살자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41년에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이때 이 신영자 씨가 이제 뱃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밀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임신 중인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9 동생이 있는 장남으로서 어떤 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9년 뒤인 1950년 6.25가 발발할 때죠. 일본 여성인 하스코 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은 9년 전의 밀항이 어떤 가장 맏형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 간 게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고향에 있던 본처죠. 노순화 씨가 이 신영자, 당신은 이제 아기였겠죠. 아기를 혼자 낳아서 키우다가 남편이 일본 여자와 결혼한 이듬해 29세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왜 죽은 거예요? 이거는- 군에서 죽었나? 이건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우라병 뭐 이런 계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자기도 살아있고 딸내미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연락 한 통 없더니 일본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했다는 전갈이 왔겠죠. 그럼 이걸 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화병이 걸려도 제대로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대한해협을 건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일본에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하면은 한국에 한국인 부인이 있는 게 큰 문제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 하스코 씨는 일본의 호적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연히 정실 부인으로 혼인 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중혼인데 중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미스 롯데 출신인 서미경 씨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근데 미스 롯데가 지금 한 40대, 50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어떤 뭐 미스 뭐뭐뭐 이런 어떤 행사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롯데 왕자의 난이 발발하고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또 언론에 다시 도배가 되고 하면서 갑자기 안문숙 씨가 연관 검색어로 떠가지고 안문숙 씨도 미스 롯데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다는 또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미경 씨는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데 25세에 당시 60대 중반이었던 신 총괄위원장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은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뭐 연미복이라든지 일본이니까 그런 정장을 입고 만인의 축하를 받고 그런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미경 씨는 지금도 신격호 총괄회장과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얘기는 혼인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어폐가 있죠? 그러네요.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시대에 뭐 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아무튼 너무 복잡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의 오너 그리고 무려 20만 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의 총괄 회장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강지천은 버리고 중혼을 2번이나 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란 두 이 형제들이 글쎄요 아버지를 이렇게 존경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네요. 그렇군요. 저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롯데 사태를 보다가 우리 아들이 보면 확 꺼버리거든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대답해 줄 얘기가 없어. 형제들끼리 저렇게 싸우는 게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참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은 국내 최초 팟캐스트 큐레이션 미디어 뉴스백에서 진행하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휴가철이라 현금 인출기 이용 많이 하실 텐데요. 좀 눈여겨봐야 될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서 보통 현금이 없을 때 이제 ATM을 이용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은 뭐 이제 할증이 붙기 전에 택시를 타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적당히 드신 분들은 보통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현금 지급기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소매치기와 같은 사고가 매우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는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가 않을 테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보안 전문 기업 에디티캡스가 이 상반기에 출동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범죄 동향을 발표했어요. 아주 재밌는 걸 발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에디티캡스의 신고를 받은 무인경비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그 경찰차 같이 생긴 그런 차들을 타고 출동하는 분들의 출동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작년 상반기 대비 1.6% 하락을 했대요. 출동 건수가. 근데 이걸 보니까 메르스 영향이 컸다. 집이 비어야 도둑들도 안심하고 털 수가 있잖아요.
아, 집이 비어야 네. 되는군요. 근데 메르스인데 사람들이 안 나가 집에서. 그러니까 망을 보다가 안 나가네 하고 이제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도둑들 자체도 야씨 뭐 기회가 지금뿐이냐, 메르스 좀 잠잠해지면 그때 털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CTV 이용이나 이런 어떤 보안 서비스 소비도 늘면서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재밌는 거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중 출동 발생 빈도가 많았던 시간이 새벽 2시부터 4시인데 이건 뭐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런데 금융업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출동 빈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ATM 때문에. 그리고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17.9%로 가장 높았고요. 월요일이 2위를 기록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출동률이 월요일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새벽까지의 범죄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요거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요식업, 매장, 사무실, 전자대리점 순으로 출동 횟수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2위를 했던 요식업이 1위를 했는데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카운터에 현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음식은 뭐 카드도 많이 쓰지만 현금 거래도 많이 하니까요, 여전히. 여러분들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 보시면서 좀 의아했을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뭔 내용이냐면 데이터 요금제 덕분에 음성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고 요금은 줄었다. 이런 기사들이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요금제가 마법을 부렸다. 데이터 요금제가 효자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다들 기사를 보면서 아니 근데 왜 내 요금은 안 줄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5월 이통 3사의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후 6월 달에 통신비를 낸 9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6월 달 통신비와 4월 달 통신비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데이터 요금제를 가입했으니까 이게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랬더니만 요금은 1인당 2,770원이 줄었고 반면에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은 73분이랑 0.5GB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94만 명 중 요금이 낮아진 경우가 51%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 설명을 붙였냐면 이통사별로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데이터 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데이터 요금제 덕분에 가계통신비 많이 줄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한 거죠.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알루프라고 아시죠? 가입자당 매출. 연합회에서 설명한 대로 요금은 줄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입자당 매출도 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올 2분기에 이통사의 알루프를 조사했더니 전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증가는 했지만 증가율이 작년 3분기에는 6.8%고 4분기에는 6.1%니까 올 2분기는 2.3%로 증가율이 둔화했다. 뭐 이런 궁색한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루프의 증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뭐였냐면 3G 요금제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조금 늘어난 것 같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이게? 분석이 아니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금은 줄었다고 하면서 알루프가 왜 늘어났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연합회에서 밝힌 것 중에 아까 94만 명 중에 요금이 낮아진 경우가 51%고 높아진 경우가 있대요. 높아진 경우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30%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의 대부분이 데이터 요금제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 통사들이 엄청난 마케팅을 했잖아요. 이런 거에 현혹돼서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았나. 이런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음성이 무제한이다.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아마 중장년층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경제브리핑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지만 데이터 요금제는 함정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 드렸던 게 음성은 사실상 무제한은 맞아요. 근데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기존 요금제보다 훨씬 적어요. 많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일단 데이터 요금제 가입을 할 때 기존에 자기가 쓰던 요금제보다 요금이 좀 덜 날 것 같으니까 낮은 요금제로 가입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어떻게 통화만 맨날 하고 있나요? 데이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를 쓰려고 봤더니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용량을 다 채웠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 요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기존보다 훨씬 적어진 기본 데이터량 때문에 추가 데이터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연합회에서는 이 통사별로 차별화된 데이터 서비스 활용을 통해 요금이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KT 같은 경우에는 밀당 서비스, 다음 달 데이터를 땡겨다가 미리 쓰는 거, 또 SKT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기, 이런 서비스들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KT의 사례만 보더라도 34%가 기본 제공 데이터량을 초과를 했대요. 그래서 월 평균 418메가바이트를 다음 달에서 땡겨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8,600원 가량을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다음 달에는 그러면 418메가만큼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땡겨 쓴 거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이번 달처럼 데이터를 쓰게 되면 408메가에 또 418메가 플러스 1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땡겨 쓴 거 못 쓰고 그 다음에 기존대로 쓰게 되면 그러면 월 10,000원 이상의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코 요금이 절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들었던 생각도 이게 카드 돌려막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통 3사가 데이터 요금제 내면서 선전했던 게 뭐였냐면 데이터 걱정 말고 마음껏 쓰십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연합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1인당 평균 겨우 0.5GB만 더 썼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해 보니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또 통신 요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매번 살펴볼 거 아닙니까? 아, 나 데이터 얼마나 남았나? 원래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못 썼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끼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0.5기가 더 써서 추가 요금 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프가 늘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업계 전문가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통 3사가 최근에 요금제 간편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요금제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데이터 제공량이 많았던 요금제들을 다 없애고 있어요. 신규 가입을 막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제가 불리한 것을 아는 고객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1인당 평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제가 많았을 때는 취향에 맞게 뭐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 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이걸 팍 줄이면서 데이터 양이 적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거를 쓰려면 돈을 정말 많이 내야 되는 요금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데이터 요금제가 대박이 났잖아요. 가입자가 엄청 늘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2일 현재 633만 명이 가입을 했대요. 정부의 얘기처럼 데이터 요금제 덕분에 요금 절감 마법이 일어날지, 아니면 아까 전문가 얘기처럼 앞으로 요금이 다시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사의 이 요금제 관련 부서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시뮬레이션을 하고, 아마 나사 우주선 발사하는 것보다 시뮬레이션을 더 많이 할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요금제 안 나옵니다. 기업에게 유리한 요금제가 나오면 나오지 절대로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요금제가 나온 순간 그들은 잘립니다. 저희가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불편한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 속까지 불편해져서 지금은 좀 편안한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뭐냐면 터키 아시죠? 터키. 알죠? 네. 투르크. 투르크족이고 우리한테는 우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터키의 신혼부부 얘긴데요. 터키에 지난주에 결혼식을 올린 한 신혼부부가, 보통 결혼식 하면 여기도 파티를 거창하게 한대요. 근데 파티 대신 시리아 난민들 수천 명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시리아는 IS라고 이슬람 국가 때문에 엄청난 난민이 생기고 있고, 주로 터키나 이라크 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터키에서도 시리아 난민 때문에 골치를 아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혼부부는 오히려 시리아 난민한테 음식을 선물을 한 거예요. 이 부부가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터키에 있는 한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구호단체가 이동식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결혼식을 할 때 성대한 잔치보다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그 잔치 비용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흔쾌히 아버지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요. 롯데가 부자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신격호를 보고 신동주, 신동빈이 고륙상쟁에 비극을 벌이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딴 얘기인 거죠. 아무튼 세상에는 불편한 진실이 많긴 하지만 또 숨어있는 이런 편안하고 감동적인 얘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즐거운 생각으로 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 팟캐스트 큐레이션 미디어 뉴스